바보 숙부의 상견지명. 유성룡은 안동을 대표하는 조선의 문신으로 퇴계 이황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임진왜란을 대비하여 권유를 의주목사로 이순신을 전라도 자수사로 추천하여 임진왜란 당시 군사에 관한 일을 총괄하면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대를 편성하여 전쟁 상황에 잘 대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성룡이 임진왜란에 대해 미리 방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개서야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성룡이 책을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숙부가 찾아와 바둑이나 한판 두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성룡은 깜짝 놀랐는데 그 숙부는 집안에서 바보로 알려진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숙부가 자신에게 바둑을 두자고 하니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하였고 게다가 유성룡은 바둑을 잘 두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숙부가 계속 재촉하여 유성룡은 어쩔 수 없이 바둑판을 내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유성룡은 숙부님이 제대로 두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 두 수 놓아가며 바둑이 진행될수록 유성룡은 점점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숙부의 공격에 맥을 추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몇 판 더 두었지만 모두 숙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유성룡은 바둑을 두면서 숙부가 바보가 아니라 비범한 인물임을 깨닫게 되었고 유성룡은 그동안 숙부님을 몰라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며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숙부는 자네는 이미 학문이 깊고 이 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있으니 내가 가르칠 것이 없네.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부탁이 있기 때문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유성룡이 무엇인지 물으니 며칠 뒤 금강산에서 온 중이 하루 자고 가기를 청할 것이니 집안에 두지 말고 꼭 나에게 데려오게. 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과연 금강산에서 왔다는 중이 찾아오자 유성룡은 먹을 것을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중은 숙부의 말대로 하루 자고 갈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집안에 일이 있어 곤란하겠습니다. 마침 숙부님 댁에 빈 방이 있을 것이니 그리로 모시죠. 라며 데려갔습니다. 숙부는 중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술을 실컷 마셨고 그 후 중이 취해서 잠이 들자 숙부는 중에 짐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조선의 지도와 날카로운 칼이 나왔습니다. 그 중은 유성룡을 죽이러 온 자객이었습니다. 숙부는 고함을 지르며 조선의 재상을 죽이려 한 죄를 따졌습니다. 잠에서 깬 중이 깜짝 놀라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며 빌었습니다. 숙부는 조선에 곧 전쟁이 있을 것이나 안동 땅만큼은 건들 수 없을 것이다. 외놈들이 이곳에 온다면 다 쓸어버릴 것이니 돌아가 이 말을 똑똑히 전해라. 라며 내쫓았습니다. 중은 냅다 도망쳤으며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국이 난리였을 때 안동의 유씨들이 사는 마을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보인 줄 알았던 유성룡의 숙부가 비범한 인물이었음이 밝혀진 이야기로 조선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유성룡을 쩔쩔매게 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둔 부분에서 그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객이 올 것을 예견하여 조카인 유성룡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나아가 유씨 가문이 사는 안동 지방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없게 하였고 또한 유성룡이 임진왜란에 대한 방비와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숙부의 행동은 유성룡 개인이 아닌 나라의 위기를 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 선비 한유는 자기가 거처 할 집을 한 채 짓고는 친분이 두터운 조 선생에게 그 건물에 붙일 이름인 당호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조 선생은 웃으면서 그러지. 내 평소 자네를 살펴보니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 그러니 자네 새 집의 당호는 3회로 하면 좋겠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되물었다. 아니, 나에게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니 그게 무엇인가? 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에 조 선생은 크게 웃고는 그 세 가지 두려움을 설명했다. 그래, 내 설명하지. 아내가 늙고 병들어 때가 낀 얼굴에 주름진 손, 그리고 너플너플한 해진 옷을 입고 머리에 무명수건을 두른 채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자네 있는 곳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이 첫째 두려움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한윤이 말했다. 아, 그건 맞는 말이야. 잘도 관찰했네. 그리고 다음은 여름철 긴 장마에 양식과 뜰나무가 모두 떨어졌을 때 아내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도 하지 않고 토라져 있고 여종은 머리를 긁으면서 들락거리며 거북 등에 털을 깎듯 애를 태울 때가 둘째 두려움이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에 한유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이 사람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달 없는 밤 기회를 보아 가만가만 걸어서 여종이 자는 방으로 가. 새 옷도 다 벗기기 전에 아내가 달려와 호통치며 자네를 끌어낼 때가 세 번째 두려움일세.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러니 자네는 삶의 선생이 되네. 이에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한바탕 웃었다고 한다. 돌밭을 일군 을지문덕.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어려서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했다. 또 언제나 대장 노릇을 도맡아 하며 아이들을 지휘하는 당찬 아이였다. 어느 날 문덕이 이웃집 할머니가 밭에 앉아서 돌을 줍는 걸 보게 되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문덕은 할머니께 그 연유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힘에 겨운 듯이 허리를 펴며 말했다. 밭을 좀 늘려볼까 하는데 돌이 많아서 힘이 드는구나. 문덕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선뜻 말했다. 할머니 힘드신데 그냥 돌아가 계세요. 제가 이 근처에 있는 돌을 몽땅 치워드릴게요. 얘야, 이 많은 돌을 혼자서 어떻게 치운다는 거냐. 걱정 마셔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문덕은 할머니를 집으로 보내고 곧장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내일이라도 당장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돌멩이로 싸워야 해. 밤중에 돌무더기 뒤에 숨어 있다가 놈들이 가까이 올 때 사정없이 돌멩이를 던지면 꼼짝 못할 거야. 그때 칼을 가진 군사들이 놈들의 목을 베면 승리하는 거야. 역시 문덕이라니까.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문덕의 전술에 찬성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돌을 몽땅 주워다가 성을 쌓자. 내가 막대기로 표시한 곳에다 우리의 성을 쌓도록 하자. 알겠니? 네, 대장님. 아이들은 문덕이가 시키는 대로 신이 나서 돌을 날랐다. 금세 근처에 돌멩이가 바닥나고 저쪽에 큼직한 돌무더기가 쌓였다. 이튿날 문덕은 할머니를 모시고 밭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그 많던 돌을 다 치웠느냐? 아이들과 힘을 합쳐서 치웠어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저돌로 싸울 거예요. 어이구,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문덕의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어 주었다. 훗날 고구려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빛나는 공적을 세운 을지문덕은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또한 깊었다. 을지문덕은 옳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남을 도우면 내가 이롭다. 마음씨 고운 청년이 어느 겨울날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따라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쳐서 고생이 무척 심했다. 다행히 조금 가다가 다른 여행자 한 사람을 만나 함께 길을 가게 되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거친 눈보라 속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청년은 눈 위에 쓰러진 채 신음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우리 이 노인을 부축해서 함께 갑시다. 이대로 두면 분명히 얼어 죽고 말겠습니다. 청년은 동행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동행자가 화를 내며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저 노인을 부축하고 어떻게 간다는 말이오. 난 먼저 갈 테니 당신 맘대로 하시오. 동행자는 매정하게 뿌리치고 혼자 가버렸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청년은 혼자 가기에도 벅찼지만 불쌍한 노인을 그냥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인을 등에 업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 속을 헤쳐나갔다. 앞서서 가버린 동행자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점점 힘이 빠졌지만 끝까지 이를 악물고 노인을 업고 걸었다. 그러자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의 더운 열기가 노인에게까지 전해져 노인도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추운 줄을 몰랐다. 새벽녘이 되어 청년과 노인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한 사나이가 꽁꽁 언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시체는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어제 저녁에 앞서가던 동행자였다. 종이에 싼 바람과 불. 조선 성종 때 새 며느리를 거느린 김노인이 있었다. 시집 온 지 3년이 되자 맏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엽전 꾸러미를 주며 말했다. 이것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거라. 대신 내 부탁도 들어주어야 한다. 돌아올 때는 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을 사오너라. 이 말을 듣자 맏며느리는 친정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을 사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둘째 며느리가 또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엽전 한 꾸러미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이것으로 굴비라도 한 꾸러미 사가지고 가거라. 대신 올 때는 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을 사가지고 오너라. 이 말을 듣고 난 둘째 며느리도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다. 글쎄, 바람을 어떻게 쌀 수 있담. 불을 종이에 싸면 타버릴 테고.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서 결국 둘째 며느리도 친정에 가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얼마 있으니 셋째 며느리도 같은 부탁을 해왔다. 똑같은 시아버지의 부탁에 셋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예,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대답하고는 시아버지가 주는 돈꾸러미를 받았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린 뒤 시장으로 나가 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을 찾아보았다. 셋째 며느리는 부채 하나를 샀다. 부채를 붙여보니 시원한 바람이 났다. 그거야말로 종이에 싼 바람이었다. 다음엔 종이등 1개를 샀다. 그리고 등 안에다 촛불을 켜보았다. 그렇게 하고 보니 등불 역시 종이에 싼 불이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는 친정 나들이에서 3달 만에 돌아왔다. 그때는 한여름이었다. 셋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종이에 싼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채를 꺼내 시아버지를 붙여드렸다. 시원하구나. 내가 제일 슬기롭구나. 시아버지는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종이에 싼 불도 사왔습니다. 밤이 되자 며느리는 시아버지 방 앞에 종이등을 달아드렸다. 그러자 집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이에 시아버지는 슬기로운 셋째 며느리를 칭찬하며 아주 기뻐했다. 평화는 지키고 가꾸는 것. 옛날 땅 위에 아주 평화로운 어느 한 나라가 있었다. 들판에는 오곡이 풍성하고 백성들은 사이좋게 잘 지냈다. 이 나라가 이처럼 아무 근심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재상과 용감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상은 나라 안의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척척 풀어내었고 장군은 군사들을 단련시켜 나라의 힘을 키웠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이웃나라에서는 이 두 사람을 두려워하여 감히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장군은 은근히 재상을 시기하여 어찌하면 누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재상이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좁은 길 맞은편에서 장군의 가마가 오고 있었다. 재상은 좀 난감했으나 곧 생각을 고쳐먹고 부하들에게 말했다. 옆길로 돌아서 가자. 그러자 부하들이 못마땅해하며 말했다. 왜 대감께서 피해 가셔야 합니까? 대감께서는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분인데 장군을 피해서 가시다니요. 이에 재상은 침착한 목소리로 부하들을 타일렀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첫째로 임금께서는 장군과 나를 똑같이 아끼시느니라. 그런데 만약 우리 둘이 싸워 한쪽이 해를 입으면 임금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재상은 차분하게 말하고 나서 가마의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또 하나는 우리 두 사람을 이웃나라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데 만약 둘이 다투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러니 양보는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재상은 옆길로 가마를 돌리게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 재상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서는 싸움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아주 평화스럽고 화평하게 지냈다고 한다. 오성 이양복의 옛 스승. 정승이 된 오성 이양복이 나라 일을 돌보기에 바쁘다 보니 몸살이 나게 되었다. 그래서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 밖에서 귀에 익은 기침 소리와 함께 오성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오성 대감 계시오. 그 소리를 들은 오성은 어렸을 적에 그를 가르쳐 주시던 서당 선생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이고 선생님, 제 집엔 웬일이십니까? 오성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허름하게 차려입은 시골 노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자네가 나라 일을 돌보느라 병이 났다면서? 그래서 서울 들르는 길에 자네 소식을 듣고 약 한 첩 지어왔네. 다려서 먹고 어서 기운을 차리게나. 노인은 약 한 첩을 오성에게 전한 다음 조용히 자기의 숙소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오성에게 물었다. 아니 대감께서는 늘 앉아서 절을 받기만 하셨는데 오늘은 어째서 시골서 올라온 노인에게 절을 다 하십니까요? 이에 오성이 아랫사람들에게 천천히 말하였다. 그 어른은 내 어렸을 적 서당 선생님이셨다. 나는 그 어른 앞에서 천자문을 펴놓고 배웠지. 종아리를 맞기도 했고 어렸을 적에 워낙 장난꾸러기였으니까. 그 어른이 아니셨다면 지금 이 정승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게야. 아프게 매를 주신 덕분이지. 그날 저녁 오성은 숙소에 있는 옛 스승을 찾아뵈었다. 아니 아프다는 사람이 여기는 웬일인가. 스승은 깜짝 놀라며 정승이 된 제자를 맞아들였다.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을 다려 마셨더니 벌써 몸살이 다 나았습니다. 이제 몸이 가뿐합니다, 선생님. 오성은 일부러 아프지 않은 신용을 해보인 다음 스승에게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 무슨 볼일이 계셔서 서울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금강산 구경이나 할까 하고 가는 길에 들렀네. 그리고 자네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러시다면 선생님, 이것을 노자로 써주십시오. 오성은 하인을 시켜 쌀 2섬과 배 10피를 스승에게 드렸다. 그러자 스승이 오성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며 말했다. 내가 옛날에 자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가. 백성에게는 절약하라 하면서 자네는 예의를 차리는 데에 너무 해프네. 내가 노자가 없어 들른 것이 아닐세. 정말 옛 스승을 대접하겠다면 배는 그만두고 쌀서대만 주게. 그리고 언제나 백성을 고루 살펴야 하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성은 옛 스승의 말에 그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장율사와 통도사의 전설. 경산 양산에는 통도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가 지은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당나라에 건너가 불도를 닦고 돌아온 자장율사는 먼저 절을 세우기 위해 절터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넓은 신라 안에서 어느 곳에다 절을 지어야 할지를 몰라 한 가지 꾀를 내어 나무로 오리를 만들어서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돌아온 오리가 한 송이에 칠꽃을 물고 왔다. 허허, 이 추운 겨울에 꽃을 물어오다니 좋은 징조로구나. 자장율사는 느끼는 바가 있어서 칠꽃이 피어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다 절을 짓기로 결심했다. 또 하루는 자장율사가 양산읍에서 좀 더 들어가는 영취산에 이르렀을 때 산 밑 호숫가에 2송이 칠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니,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야. 자장율사는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그 호숫가에다 절을 짓게 되었다. 이 절이 바로 지금의 통도사이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이 통도사를 지으려고 자장율사가 호수 근방을 살펴보니 그 호수에는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장율사가 용들에게 일렀다. 이곳에 절을 세울 것이니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그러자 용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자장율사가 계속해서 연부를 하면서 물러갈 것을 독촉했으나 그럴수록 용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곳의 주인인데 어찌 물러가라 하느냐. 그래서 자장율사는 하는 수 없이 종이에다 불화자를 써서 호수에다 던지고는 지팡이를 들어 호숫물을 젓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벼랑간 호숫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용들이 뜨거움을 견딜 수 없었던지 그중 5마리는 오룡곡이란 곳으로 도망가고 3마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가 남았는데 그 용이 말하길. 대사님, 저는 이렇게 눈이 멀어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호수에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대사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절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용이 애걸복걸하여 자장율사는 이를 허락해 주었다. 그리하여 눈먼 용 1마리가 호수에 남아서 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강감찬의 지혜와 총명. 고려 때 송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전가를 받고 나라에서는 2사람이 마중을 나가게 되었다. 앞에 선 한 사람은 체격이 훤칠한 데다 옷차림 또한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몸집이 작고 볼품이 없었다. 게다가 누더기 같은 꾀죄죄한 옷을 걸쳐 입고 있었다.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앞에 선 사람이 주인이고 뒤처진 사람은 그의 하인쯤으로 생각되었다. 드디어 송나라의 사신이 당도했다. 그러자 앞에 선 사람이 성큼 다가가 송나라의 사신을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사신은 앞에 선 사람을 잠깐 훑어보더니 뒤쪽에 있는 사람에게로 얼른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그러자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절을 하시다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송나라 사신은 다시 한번 깎듯이 절을 올리고 나서 말했다. 이렇게 큰 별이 전에 중국에 있다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더니 여기 고려에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사신이 훤칠한 사람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대는 비록 용모가 훤하고 옷차림이 말쑥하지만 분명 하인임에 틀림없어. 그제서야 뒤에 섰던 초라한 사람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과연 안목이 대단하시구려. 내가 바로 강감찬이요. 그대의 안목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우리 집 하인과 내가 이렇게 옷을 바꿔 입은 것이외다. 무례한 장난을 용서하십시오. 고려의 영웅 강감찬을 묘사한 고려사에는 채모회로, 즉 키가 작고 생긴 것이 볼품없었다는 뜻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강감찬은 한마디로 작지만 큰 인물이었다. 송나라의 사신이 말한 것처럼 큰 별의 화신으로 여겨진 인물로 진정한 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강감찬은 고려시대의 전쟁 영웅으로 거란의 대국을 몰살한 귀주대첩을 주도한 문신이기도 하다. 귀주대첩의 승리로 말미암아 고려는 금나라의 건국 때까지 동북아시아의 한 축으로서 120여 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아전의 원님 농락하기. 어느 고을의 아전은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뛰어났다. 그래서 자기 고을에 부임받아 내려오는 원이란 원은 죄다 자기 소매 속에 넣고 농락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제법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원님이 그 고을에 부임해왔다. 그 원님은 도임 초기부터 부하들에게 휘둘리는 일을 당하지 않을 생각으로 아전을 불러 선수를 쳤다. 내 조정을 하직하고 내려올 때에 부탁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건 자네밖에 구할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이니 반드시 구해 주었으면 하네. 하고는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아전이 쪽지를 받아 펴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과 십리탕, 100가지 채소, 그리고 자가옷 반찬을 사흘 안에 구해놓으라. 쥐어주는 것이라 받긴 받았지만 아전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건 틀림없이 이 양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으니 이제 난 영락없이 죽었구나. 아전은 절망한 나머지 곧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아전에게는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우연히 아버지의 처지를 알게 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다 죽어가던 아버지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감돌더니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아전은 바로 장으로 나가서 한울타리 1개와 오리 2마리, 그리고 흰가지 하나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원님의 지시가 내려진 지 꼭 사흘째가 되던 날 한울타리는 접시에 담고 오리 2마리는 국을 끓이고 흰가지로 나무를 묻히고 콩자반을 졸여가지고 원님께 찾아가 바쳤다. 원님이 보고 물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자 아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예, 한울타리는 속담에 하늘의 울타리라 하오니 이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또 오리 2마리로 국을 끓였으니 십리탕이 되었고 흰가지로 나무를 묻혔으니 100가지 채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콩자반은 자가옷 반찬과 마찬가지옵니다. 원님은 아전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말했다. 너의 그 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걸어놓은 올가미에 씌일 것이니 주의토록 하거라. 아전은 그 뒤로 원님을 골탕 먹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정이 같은 두 입장. 임진강을 끼고 동촌과 남촌에는 각각 강씨와 서씨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촌 강신에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재산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많은 재산을 남긴 거부였다. 그런데 강신의 유족들이 아무리 강바닥을 뒤져도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낼 길이 없었다. 이는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누군가가 귀띔으로 말해주길 건넌마을 남촌 서신애가 그 시체를 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신의 유족들은 황급히 남촌 마을로 쫓아가서 서씨에게 시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시체를 건졌다는 서씨는 유족이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자라는 것을 알고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동촌 강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 고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이름난 지백 선생을 찾아가서 의논하기로 했다. 지백 선생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는군. 그냥 내버려 두시오. 당신네가 그 시체를 사지 않으면 시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겠어. 이 말을 듣고 난 강신의 유족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촌 강신의 태도를 눈치챈 남촌 서씨가 이 좋은 기회를 무의미하게 놓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별 방도가 없자 서씨 역시 마찬가지로 지백 선생을 찾아가 의논을 했다.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난 지백 선생은 잠옷 능청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시는군. 그래, 당신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유족들이 다른 데서 그 시체를 사간단 말입니까? 지백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서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남촌 서씨도 마음이 바쁘고 동촌 강씨들도 안달이나 하는 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흥정을 끝내고 고인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오늘날 남의 일에 쓸데없이 말려들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의 이기심을 대변해주는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씁쓸한 맛에 이맛살이 찌푸려지게 된다. 구렁이에 한 맺힌 복수. 옛날 연상의 박장군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못을 파놓고 잉어를 키웠다. 그는 매일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그 잉어에게 갖다 먹이면서 잉어를 키워나갔다. 어느 하루는 밤에 심심하고 또한 달도 밝고 해서 연못가를 둘러보는데 자기가 매일 밥을 갖다 주면 받아먹던 그 잉어의 등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날 밤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 잉어가 나타나더니 어떤 노인으로 변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내일은 내가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뱀이 자꾸 방해를 놓아서 못 올라가겠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막아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장군은 이게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의아해하며 옆에 있는 활을 짊어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어 그 연못으로 달려가니 그 목가에 무지개가 서더니 잉어가 갑자기 변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 하는데 어떤 구렁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꿈속에서 노인이 한 말이 생각나 활을 쏘아 그 구렁이를 죽였더니 용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후 며칠 있다가 박장군이 무안시장에 가서 삼치고기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 끓여서 먹으려고 차려놓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 속에 자기가 쏘았던 화살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 그 화살을 뒷산에 묻어두고 그 고기는 아내에게 팔팔 끓여 퍼다 버리라고 했다. 그런데 내다 버린 곳에서 이상하게도 딸기가 열렸다. 딸기가 벌겋게 주렁주렁 열리더니 그렇게 탐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장군이 또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뱀을 죽였더니 뱀이 무슨 조화를 부려 저렇게 되었는가 싶어 아내에게 절대로 못 따먹게 하고 그것을 따서 또다시 끓여서 버리라고 했다. 그리했더니 거기서 또 잔디가 자라나 시퍼렇게 무성하게 되었다. 박장군이 보기에 그 잔디가 매우 좋으니까 잔디가 어쩌면 이렇게 좋은가 하면서 한번 앉아보았다. 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니 엉덩이가 따끔해서 살펴보니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 박장군은 이것으로 인한 화로 병이나 들어눕게 되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더니 그만 그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리고부터 상양골 박씨는 삼치고기를 먹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은 삼치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최부잔의 개무덤. 병주 최 씨의 증조상 한 분 중에 벼만석군이 있었다. 그러던 여름 어느 날의 제삿날이 돌아와서 종들을 시켜 음식을 장만하고 재물 장만을 한참하게 하는데 최 씨가 하도 날이 더워서 12대문 밖으로 나오려고 거동차 나오다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제상의 재물을 먹고 있었다. 하도 괘씸해서 가지고 있던 부채로 얘 이놈의 고양이놈 하고 머리를 톡 때리니까 고양이가 떼구르르 뒹굴더니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 죽은 고양이는 암놈이었고 순놈은 제사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몇 해 후 그 근방 절에 스님이 와서 소승 문안드립니다.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하여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쌀 천석을 문서로 써주었다. 스님은 백배치하하고 나가다가 되돌아와서는 그 스님이 그 주인 최 씨한테 관상과 점괘를 하나 풀어주더니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며칠 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인 일이 있지요. 아니 없는데 왜 그러시오? 아, 왜 있지 없다고 하십니까? 대감님 부채에 맞아 죽은 고양이 그놈은 암놈이고요. 순놈은 집을 나가 남쪽가의 해남에 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10년을 기운을 돋아 어느덧 크기가 소만해졌습니다. 며칠 몇 시에 그놈이 오는데 예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돈도 많고 하시니 종들을 전국에 풀어서 좋은 개 12마리를 구하여 하루에 소 한 마리를 잡아먹이십시오. 하니 대감이 그제서야 고양이를 죽인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는 중이 가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도 쌀을 안 가져가므로 광을 열어보니 쌀 천석이 감쪽같이 없어져 있었다. 그래서 대감은 감탄하고 즉시 개를 구해다가 하루에 소 한 마리를 먹였다. 그 전에 스님이 말하기를 12대문을 잠그되 한 대문에 2마리씩 개를 놓고 집안 식구는 싹 다 숨으시오. 그리고 대감께서는 후미진 방 다락 위의 벽장에 숨어 보고 계시오 하였었다. 그래서 그대로 해놓고 벽장에 숨어 있으니 스님이 말한 그날 그 시간이 되자 첫째 대문에서 개가 억세게 짖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조용해지고 또 중간 대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다. 또 조용해지더니 차츰차츰 개 짖는 소리가 마루에 가까워졌다. 마침내 마지막 개 2마리가 있는 마루에서 개 싸우는 소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대감은 거의 너무 무서워 까무라치다시피 되었다. 얼마 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멍멍멍 하는 개의 3마디가 있었고 그런 뒤에 조용해졌다. 최 씨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얼마 후에 닭이 우러나리 샜는데 6, 7월쯤 되었던 모양이었다. 이웃 사람들의 소리가 나고 해서 마루에 나가보니 소만한 고양이 한 놈이 쓰러져 있고 개 12마리는 전부 죽어 있었다. 최 씨는 자신과 식구들을 지켜준 개들에게 하도 고마워서 사람처럼 행상을 해서 무덤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최신의 개무덤이라고 한다. 호랑이 김종서의 어린 시절. 조선시대 세종 때 북방 개척의 1등 공신으로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김종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어느 날 김종서가 밖에서 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김종서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 뭘 하다가 이렇게 늦었느냐. 그러자 종서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그냥 어쩌다 보니 늦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당당히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가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손을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말하다니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이놈 그리고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냉큼 나가서 회초리를 꺾어가지고 오너라. 김종서는 입을 꾹 다문 채 밖으로 나가 팔뚝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이 녀석아, 회초리를 가져오랬지 누가 몽둥이를 가져오랬냐. 회초리로 때리면 아버지의 화가 안 풀리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김종서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얼른 엉덩이를 내밀었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또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몽둥이로 종아리를 때리지는 못하실 것이니 엉덩이를 내민 것입니다. 김종서의 말에 아버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몽둥이를 마당으로 휙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조금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늦었는지 어디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실은 집으로 오는데 웬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축하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냥 오려고 그랬더니 자꾸 저녁을 먹고 가라고 붙잡기에 하는 수 없이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고 일어서는데 이번에는 또 떡을 쪘다고 한 보퉁이 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 떡은 어디에 있느냐? 오는 길에 어느 집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길래 그 집에 떡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지며 말했다. 좋은 일을 했구나. 착한 일을 2번씩이나 한 걸 모르고 회초리로 너를 때릴 뻔했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그동안 매일 무예를 닦는답시고 친구들과 전쟁놀이만 일삼고 공부를 너무 게을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책도 열심히 읽어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김종서는 정말 딴 사람처럼 공부에 몰두했다. 그래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과욕을 부리다 당한 스님.
조선 인종 때 잡배 노릇을 하던 기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남문 밖에서 한 스님이 경종을 치며 시주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넌지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이곳에 있은 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사흘째입니다. 그동안 몇 푼이나 벌었습니까? 겨우 200여 푼밖에 안 됩니다. 겨우 200여 푼이라니요. 우리 집은 부자일 뿐더러 어린 아이가 많아 부처님께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던 차에 스님을 만났으니 이는 스님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시주할까? 잠시 생각하는 척하던 기몽이 말했다. 스님, 저한테 유기가 하나 있는데 쓸 데가 있겠습니까? 유기로 불상을 만들면 공덕이 그보다 클 수가 없지요. 스님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지요. 기몽은 곧 남문 쪽으로 들어가다가 등불이 보이는 어느 술집에 들르는 것이었다. 스님, 내 오늘 밥을 먹지 않아 여기서 요기 좀 채우고 가겠어. 하고는 술을 몇 잔 기울이고는 말했다. 아차, 오늘은 내가 나올 때 술값을 잊고 나왔으니 스님이 좀 빌려주면 곧 집에 가서 갚아드리겠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스님이 술값을 치르고 나자 다시 얼마 걸어가다가 스님을 돌아보며 기몽이 말했다. 스님, 잘 따라오십니까? 예, 짐이 무겁지만 잘 따르고 있습니다. 내 아까 말한 유기는 오래 묵은 것이어서 무사람이 나서서 말릴지 모르니 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몽은 다시금 서너 차례 술집에 들러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술값을 스님이 치러서 마침내 돈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다. 기몽이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치를 잘 채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소승은 반생을 저자해서 시주를 받다 보니 배운 것이 눈치뿐이랍니다. 그렇겠지요. 유기가 몹시 큰데 무슨 힘으로 가져가시려나요? 클수록 더욱 좋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비록 무게가 만근이라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요. 기몽은 곧장 동편 저자로 방향을 틀더니 부채를 넌지시 들어 인정종을 가리키며 말했다. 유기가 저기 있으니 잘 가지고 가시오. 이 말을 듣자 스님은 몸을 급히 돌려 남산을 바라보며 서더니 바람같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무소유와 과욕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 스님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복이 많은 막내딸. 옛날에 한 부자가 딸만 7을 두었다. 그는 딸들에게 좋은 옷과 음식으로 정성 들여 잘 길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딸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 복에 잘 먹고 잘 입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딸들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복이 있어 그 덕택에 우리가 잘 사는 거지요. 그런데 막내딸은 정반대의 말을 했다. 자기 복은 자기가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복에 잘 지내는 것이지요. 돈 많은 아버지를 만난 것도 제 복이니까요. 부자는 막내딸의 말이 괘씸하게 들렸다. 그래, 그렇다면 이 아비를 떠나서도 잘 살겠구나. 부자는 은근히 화가 나서 꽥 소리를 지르고 막내딸을 내쫓아버렸다. 막내딸은 울면서 쫓겨났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거지가 되었다. 그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역시 거지를 만나 결혼을 했다. 이들거지 부부는 산골로 들어가 숯을 구우며 살았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했다. 어느 날 막내딸은 남편이 숯 굽는 곳으로 점심을 이고 갔다. 남편은 숯불 아궁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순간 막내딸은 깜짝 놀랐다. 숯불 아궁이를 받치고 있는 큰 돌 하나가 순 금덩이였던 것이다. 이건 금덩이예요. 막내딸이 놀라며 말했다. 금이 그렇게 생긴 거요? 나는 그저 돌인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 아궁이를 받친 금덩이를 뽑아냈다. 그리고
그 금덩이를 조금씩 떼어다 팔았다. 그래서 두뇌회는 부자가 되었다. 이제는 제가 숯을 구울 테니 당신은 공부나 하세요. 생활이 넉넉해지자 막내딸은 남편에게 글을 배우도록 권했다. 그래서 남편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글을 배웠다. 남편은 재주가 남달라서 가르쳐주는 대로 모두 익혔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해였다. 이제 공부를 했으니 과거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가 주는 노자를 가지고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났다. 그는 이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남편은 돌아와 벼슬살이를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막내딸은 이 잔치에 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보자 기뻐했다. 막내딸도 아버지를 만나 원망하는 기색 없이 한없이 기뻐했다. 내 말이 맞다. 제 복은 제가 타고난다는 내 말이 맞다. 거지 남편을 만나도 잘 되는 너를 보니 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면 복이 오고 게으르면 달아나는 걸 알게 됐어요. 막내딸은 어른스럽고 의젓하게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